뵙겠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인생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든. 기대감이 없으면 공부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부를 했으면 이건 합격을 해야 되거든. 대학처럼 막 다니면 무슨 뭐 리포트 써내고 또 중간고사 대충 보고 그러면 학점 주어서 뭐 졸업장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합격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냥 괜히 아는 것만 못한 건 아니지만 괜히 그냥 자기 자신이 바보 같은 그런 패배 의식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기분이 영 안 좋다고 이거. 근데 운전면허증 취득 못하거나 뭐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취득 못하면 기분 더 좋아. 다른 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취득 못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도 나거든 이거. 그래서 남들은 다 했는데 못했다 해서 기분이 영 안 좋고 기어이 해버려야 된다고 이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그 학원의 장점 또 교수님들의 강점 다 갖고 계시거든. 그래서 자기 학원들이 다 잘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인천에서 제일 잘하는 학원이라고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장점이 더 많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거든. 그러면 그냥 이왕에 시작했으니까는 9월, 10월 가면 점수가 잘 안 나와도 9월, 10월 가면 80문제를 만들어줘. 꼭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준다고. 그때까지 오면. 근데 8월 달까지 오면 그건 안 준다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만둘까 봐서. 8월 달에 나 그만두고 학원 망하니까 안 주고 9월, 10월에 80문제 딱 만들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니까 꾹 참고 다니셔야 돼. 그러면 그냥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 이런 게. 도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좌절감, 패배의식 많이 느끼거든. 그리고 학생들처럼 공부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케어해야 될 부분들 많잖아. 가족 문제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도중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제때제때 못 들으시면 그 동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꼭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 때 봤던 그런 중간고사는 단기적으로 기억해서 일주일 후에 풀어낸다고.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중기, 장기로 가지 않고 그냥 오늘 저녁에 벼락 공부해서 한 3일 후에 풀어내면 그 기억력이 남아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정도는 IQ 90 정도는 다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게. 근데 지금은 이 시험 공부가 단기적으로 기억해서 2개월, 3개월 후에 풀어내는 게 아니고 1년 후에 그것을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억력이 저장 장치가 우수해야 된다고 이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중요한 어떤 일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다 잊어버리거든 이거.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돈이잖아. 돈. 걱정거리도 많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억하려거든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럼 반복할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단기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암기해야 돼. 이렇게 머릿속으로 여기서 자꾸 되새겨보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우리는 주산 시대였거든. 주산. 그 초등학교 때는 지금은 컴퓨터를 배웠지만 우리는 초등학교 때 촌에서 솔방울 주스러 다니면서, 그리고 솔방울 많이 주워오는 사람들에게 주산을 무료로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수판 소위. 근데 그걸 막 암산하고 손으로 가르칠 때 이 앉아서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이게. 그런 것들이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책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죠. 그러면 1차 과목인데 쭉 이렇게 펴보시면 페이지 122페이지 펴보시면, 이렇게 122페이지 펴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보니까 그 앞에를 한번 펴보셔봐. 그 앞부분을 이렇게 펴봤더니 제1편 이렇게 쓰여 있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잡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보충 교재 있어요.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 프린트를 보시면 민법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가. 먼저 2번을 보시면
민법의 편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법조문이 어떻게 편제되는지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민법의 편제는 총 5편으로 돼 있어요. 우리 민법은 1조에서 1118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1조에서 1118개조 조문이. 그리고 자, 여기 민법은 다시 제1편 민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2편은 보시면 제2편 한번 읽어봅시다. 제2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시작. 물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제2편은 물권. 제2편은 물권. 그 다음에 제3편은 채권. 그리고 제4편은 친족편. 그 다음에 5편은 상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 5편으로 돼 있고, 그 오른쪽에는 민사특별법이라고 돼 있죠. 그건 민법과 다른 부분이야. 여기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제1편은 다시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뭐라고요? 다시 내려오면 다시 통칙. 그 다음에 2장은 인, 3장은 여러분들 법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법인에는 그 사람의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다 같이 사단법인. 다시 시작. 그리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법인격을 인정한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립대학이나 사립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그 학교 법인이 재단법인이야. 재단법인. 그래서 그 법인에 우리 자연인과 같은 권리 의무를 부여한 거라고. 그래서 법인에는 다 같이 사단법인. 또 하나는 2개. 여기 봐봐. 이거 자꾸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법인은 몇 개 있다고? 3개 하지 말고 다시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4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4장은 물건. 그래서 우리는 물건은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 2개 있다고. 다 같이 동산. 또 하나는 부동산. 다 같이 부동산. 동산. 이게 부동산 한문으로 쓰면 움직이지 않는 물건. 그리고 움직이는 물건은 동산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책상은 동산, 부동산. 동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동산 다. 그리고 이 건물은 부동산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5장이 뭐가 나오냐면 제5장이 법률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법률행위에다가 형광펜 해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하셔. 그래서 법률행위 형광펜 안 가져오셨죠? 다음에 거기다가 법률행위에다가 형광펜 해보셔. 한번 제5장에다가. 그 다음에 제6장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제7장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사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므로, 부동산 중개사가 하는 일이 뭘 하냐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알선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행위를 민법에서는 요게 쓴다고. 법률행위. 그래서 총칙에서는 여러분들 요 총칙 이제 이 책을 한번 여기 교재 이렇게 넘겨봤더니 여기 봤더니 한번 보셔. 제1편에 뭐 그 1장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1장에 법률행위 그래 나오나? 다시 한번 제1장이 뭐라고? 그 이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우리 여러분들이 민법은 1조에서 1118개조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다 시험 범위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최소한의 지식만 배워. 다 같이 부동산 거래 행위. 그것만 시험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1편에서는 1장, 2장 중에서 다 시험 범위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야. 이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요것만 시험 범위야 지금.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제1편에서 제5장에 편제되어 있다는 거 알지 못하면
나중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렵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를 아시면 돼.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공부해 갈 거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편을 보자고. 2편 다시 프린트를 봤더니 2편에는 제1장 뭐라고 됐냐면 1장은 항상 총칙, 그 다음에 2장은 점유권, 2장은 이렇게 점유권이 나오고 3장은 소유권, 4장 지상권, 5장은 지역권, 그 다음에 6장은 여러분들 전세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전세권. 그 다음에 7장은 유치권 말 들어보셨죠? 유치권. 그 다음에 8장은 질권. 그 다음에 9장은 저당권. 이렇게. 그래서 요 물권 편에서는 여러분들 질권이 뭐냐면 이따 가르쳐 주겠는데, 물건에는 여기서 물건은 이렇게 아까 동산도 있고 또 부동산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질권이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그러면 돈을 갚는다는 걸 채무라고 하거든. 그래서 채무 이행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동산을 맡긴 경우, 채무자가 맡긴 동산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강화에서 막걸리를 마실 때 막걸리를 마셨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 대포집 주인이 자전거라도 맡겨놓고 가라고 그래. 그러면 자전거를 맡겨놓으면 대포집 주인이 자전거에 대한 권리를 질권, 반지 맡겨놓으면 질권, 토지 맡겨놓으면 그렇지 저당권이라고. 토지 맡겨놓으면 그래서 토지 들고 다닐 수 없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질권의 대상은 동산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야 여기는. 그래서 제2편은 물권법에서는 요것만 이렇게 X 하면 돼. 요것만. 제2편에서는 어디만? 질권만 시험 범위가 아니고 다 시험 범위다 하시면 돼. 그러면 2편에서는 이렇게 다 시험 범위인데 이제 물권이 뭐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물권은 뭐냐면 여기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 다 같이 이 사람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불러. 여기서 인이, 법에서는 다 같이 자연인이. 다시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을 법에서는 당사자 이런 표현을 쓴다고. 다 같이 당사자가 물건에 대하여 갖는 권리, 이걸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채권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하여 갖는 권리, 물건에 대하여 갖는 권리. 그러면 우리는 이 사회라고 하는 공간은,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공간의 구성 요소는 사람과 그리고 물건이 이거밖에 없다고. 우리 사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그 사회는 작은 사회일 수도 있고 국가와 같은 큰 사회일 수도 있고 국제사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몇 가지? 하나는 그 생각 안 해보셨어? 이 공간 자체도 따라서 다 같이 너와 나, 물건 이렇게밖에 없다고. 이 사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그 위에는 없어. 그러면 사람이 물건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무엇이라고 약속하자. 다시 쉬워. 다시 한번 사람이 물건에 대하여 갖는 권리, 그걸 뭐라고 불러? 물권. 그럼 사람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채권.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막 눈을 돌려야 돼. 응? 공부 잘 하셨나 학창 시절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고 항상 기분 나빠. 이게 가족들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 많은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처럼 공을 잘 찰 수 있는 능력을 물려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 손과 눈으로 부지런히 해서 벌어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불리함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이 사회에서 좋은 점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영화 절대 성공 못한다고. 그 영화 주제를 보라고. 미래의 영화는
전부 어두워 이게. 그러면 그건 미래는 영화라고 하는 것 자체만 유일하게 미래를 반영하거든. 근데 미래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영화 잘 안 본다고 이게.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없거든 자기 자신을 느낄 때.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자체도 에이씨 놀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편으로는 기분이 영 좋지는 않아. 근데 다른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공부하겠다고 오지 못한 분들에 비하면 엄청 많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자, 우리 사회는 사람과 뭐로 되어 있다고? 물건. 사람에 대한 권리는 채권.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는 그렇게 약속하면 돼. 그러면 물권의 종류는 몇 개 있냐면 물권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1장 뺐더니 2장부터 9장까지 있죠. 물권의 종류는 몇 개 있어? 그렇지, 8개. 이제 그거 기억해. 머릿속에. 다시 한다. 물권의 종류는 몇 개? 8개. 다시 한번. 점유권, 소유권. 이제 다 가르쳐 줄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유권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을 것이야. 소유권. 그래서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제2편 물권법 185조에서 366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 범위가 질권을 제외하고는 다다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3편 봤더니 3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권. 그러면 금방 채권이 뭐라고 그랬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주어는 빼버리는 거야. 다시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됐지? 사람에 대한 권리는 뭐라고 약속했다? 채권. 물건에 대한 권리는 그렇게 자꾸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3편 역시 1장에 총칙이 나오고 채권 총칙. 그 다음에 2장에는 다 같이 2장은 무엇이 등장을 해? 계약. 다시 계약. 그럼 여러분들 사회에서 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어디 이 법조문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여기서 계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긴다고 약속한 것이야. 다시 한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그것은 법조문에서 약속을 했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법조문의 편제를 보시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생기는구나 하는 걸 생각해 줘야 돼. 이해하셨나? 왜냐하면 약속을 해놨으니까 법전에서. 다시 해. 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생겨? 채권. 채권이 뭐라고? 이제 나중에 미안해서 다 알게 돼.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고. 자, 3장은 무엇이 나와? 사무관리. 4장은 한번 읽어보는 게 좋거든. 다 같이 부당이득. 5장은 불법행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 채권편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같이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최소한의 지식만 배우거든. 그래서 채권편에서는 여기 계약만 시험 범위야. 계약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를 하시면 돼. 채권편에서는 뭐만 시험 범위라고? 계약. 계약만 이렇게 별표.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책을 한번 보셔야지. 저 뒤에 이 편제를 한번 보시자. 쭉 저 뒤에 봤더니 230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230페이지 교재. 저 뒤에 230페이지 펴봤더니 자 230페이지 폈죠? 폈더니 여기가 이렇게 나오고 계약법 총칙이 나오고 앞에를 한번 펴봐. 앞부분을 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앞부분이 아니 여기 몇 편? 요거 잘 봐야 돼. 다시 3편. 근데 뭐라고 나왔어? 계약법. 근데 실제 법전에서는 우리 민법의 법전에서는 3편이 계약법이 아니고 계약법은 3편의 일부였지. 보셨나? 다시 한번 3편.
3편은 계약법이야, 채권이야? 법전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 전의 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법전을 딱 보면 3편에 계약이 나온다고, 채권이 나온다고. 채권이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는 책은 이렇게 쓰여 있는데 계약을 공부하는 이유를 모른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가르쳐 줬어. 자, 왜 계약을 배우는가 그러면 채권의 발생 원인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을 배운다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채권의 발생 원인이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배운다 이런 것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과 법인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고? 다시 한번 당사자. 그래서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을 당사자라고 불러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는 이유는 민법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 해결 수단을 배우기 위해서 저걸 배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제기할 텐데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를 원고라고 하고 제기당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피고라고 그래. 피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을 보면 법무사들이나 변호사들의 소장을 써주거든. 그러니까 소송 한 번 제기한 적이 없지 우리는. 그러니까 소송 한 번 제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분쟁을 하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행복하게. 그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거기다가 뭐라고 되냐면 소장에다가 맨 1번 청구 취지 이렇게 돼서 청구 취지 소장에. 그러면 소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한 거라고. 근데 이 청구 취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 취지가 4개밖에 없어. 4개.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자 먼저 써놓고 가면 첫째 계약상의 청구를 해. 계약상의 계약에 의해서 청구를 하고 여기는 안 써도 돼. 두 번째는 물권이 침해당했다고 해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청구를 하고 세 번째는 네가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으므로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청구하는 거고 네 번째는 불법행위에 의한 네가 내 자동차를 파손시켰으니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해주시 이렇게 청구한다는 거야. 청구 취지가 4개야. 4개. 다시 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를 민사소송은 그래. 그러면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국 이번에 뭐 사건 막 벌어졌지. 그럼 당사자는 원고 피고 쓰지 않아. 그런 건 그냥 거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따라서 한다. 피의자. 그리고 그 소송을 제기해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검사야. 검사. 국가가 사인을 상대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해 주죠. 판사에게 제기하므로 형사소송은 형법 문제는 원고 피고 존재해 안 해. 민사소송만 원고 피고 존재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원고. 그러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청구 취지가 몇 개요? 4개. 몇 개?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도 채권이 생기고 계약상의 청구권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약상의 청구권. 여기 계약을 보면 채권 생겨 안 생겨? 생겨. 응? 그다음에 여기 자 따라서 한다.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눈으로 와 보니 계약 보여 안 보여? 여기 계약 나왔지 여기. 그다음에 여기 부당이득 보여 안 보여? 요 부당이득 청구권 여기 눈에 들어오셨지? 그다음에 여기 불법행위에 의한 여기 보여 안 보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 청구 취지가 4개야. 4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취지가 몇 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계약을 배워.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이 생기지. 그래서 따라서 하면 다 계약상의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 바꾸려고 그래 지금.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긴다고, 채권 생긴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 책을 봤더니 계약법 이렇게 쓰여 있다면 이걸 내용을 봐서는 채권이 생긴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 여기는 여러분들이 모른다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초를 잡는 거라고.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다시 채권이 뭐라고 그랬다? 사람에 대한 권리. 그럼 이제 집에 갈 때 되면 알아. 그러니까 걱정 마셔. 그래서 어두운 표정 짓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이 시험 범위고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는 시험 범위는 아니야. 여기는. 그래서 채권편에서는 계약법만 시험 범위인데, 그런데 민법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맨날 나오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디에서든 등장한다고 수시로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이따가 배워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자 프린트를 한번 보시자. 쭉 보면 2장을 보셔. 2장 2페이지를 봤더니 프린트 한번 봤더니 2페이지에 8번 한번 보셔. 8번에다가 연필로 밑줄을 그으셔봐. 8번 봤더니 뭐가 나와? 아니 불법행위. 9번은.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개는 그냥 알고 가시면 되는데 걱정 마셔. 그럼 불법행위가 뭐냐면, 불법행위가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실수로, 또는 자동차 파킹하다가 실수로 뭐 문콕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고의가 뭐냐면 의도야. 의도 또는 실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그래. 자, 한번 읽어본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그래? 불법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 오른쪽에 메모하셔.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무엇이 생긴다?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이겠어? 채권이겠어? 채권.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야.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 채권. 물권은 요거 아니면 채권이야. 이제 이거 없으면 채권 해버리면 돼. 물권에는 몇 개? 8개. 그거 힘들어. 근데 다 시험 볼 때는 다 아니까 걱정 마죠. 물권은 몇 개? 8개. 다시 한번 점유권, 다시 점소, 지지전, 유질저. 이렇게 외우면 돼. 다시 한번 점소, 지지전, 또 뭐? 유질저. 이렇게. 다시 한번 점소, 염소야 점소야? 점소. 다시 한번 지지전, 유질저. 그럼 이제 다 공부하니까 걱정 말어. 지금 처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틀 잡아주려고 공부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 빼면 채권이라고 보면 돼. 그럼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이렇게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이 뭐라고? 아까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채권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이렇게 다 같이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 자 이제 눈치를 채. 그러면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응? 채권. 그럼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채권. 어디? 자꾸 쳐다보면 부담되지? 근데 강사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강의해.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럼 한 번 더 강의해주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면 그래 너는 내년에 또 오너라 이렇게. 그래서 앞에 앉는 게 훨씬 유리해. 그럼 물어보는 이유는 그걸 실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 모를 거거든.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어.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 인터벌을 주기 위해서 자꾸 머릿속에 암기하도록 단기 기억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어본다고 해서 재수없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사무관리는 안 배웠거든. 그럼 사무관리가 성립되면 채권 생기겠어, 물권 생기겠어? 그렇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돼. 사무관리가 성립이 되면 채권 생기는구나 이렇게. 그럼 사무관리는 시험 범위 아니지. 여기는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 갑자기 이 심장 안 좋아서 쓰러져 있다면 발로 차고 가야 돼. 가서 인공호흡도 해줘야 돼. 해줘야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다니죠? 그러면 그리고 급할 때는 자기가 자동차가 있다면 태우고 병원에까지 모셔다 드려야지. 그런데 그렇게 할 의무 있음 없음? 없지. 자 따라서 해본다.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주는 행위, 이걸 사무관리라고 그래.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주는 행위를 사무관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줬다면 따라서 한다. 보수지급 청구권 이라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 품 팔아서 자동차 태워주고 병원까지 갔잖아. 그런 돈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그런 권리가 생겨. 안 받은 게 아니라.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줬잖아. 그 가족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줬으니까 그로 인하여 생기는 시간이 투자됐지. 그 시간에 투자한 노력을 해주시오 하는 보수지급 청구권이 생겨. 그러면 다시 이제 요 갑이 여기 집이 있고 여기는 을의 집이 있어. 근데 을의 집에서 불이 확 나는 거예요. 불이 막 발화가 돼서 옆집에서 불이 나. 그러면 가서 부채질해? 내 물에 물 떠다 뿌려주잖아. 그렇게 할 의무 있어 없어요? 없지만 사람이라면 해줘야지.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제공했잖아. 노무를. 그러면 노무를 제공한 비용 달라고 해야지.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보수지급 청구권이 생겨. 사무관리가 성립이 되면.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 자, 사무관리는 시험 범위 아니야. 근데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자꾸 나와 안 나와요? 나오니까 이건 기억해야 돼. 그럼 이제 부당이득을 한번 보자. 부당이득. 거기 9번 봐. 9번. 요 프린트 가서 이렇게 써 있어. 법률상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쓴다. 따라서 해봐. 무단으로 남의 물건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내가 막 써버리는 거예요. 무단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9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겨. 그러면 부당이득에다가 다 같이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부당이득은 언제 생기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언제 생기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법률행위가 다예요. 그럼 법률행위를 배울 텐데 그 법률행위는 무효, 취소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부당이득은 언제 성립이 되냐면 무효, 취소, 해제 시 이렇게 써놓으면 돼. 무효, 취소, 해제 시. 다시 해. 부당이득은 언제 성립이 된다고? 그냥 나중에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그냥 입에서 부당이득 이렇게 성립해야 돼. 다시 한다. 무효, 취소, 해제. 근데 지금 무효, 취소, 해제는 안 배웠어. 근데 그 무효, 취소, 해제는 여기서 나오거든. 법률행위에서. 그럼 지금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라고 그랬지? 그럼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버리면 이제 무엇이 생겨?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시에는. 근데 지금 우리는 법률행위가 뭔지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고 가려고 그래. 어쨌든 자, 우리는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채권. 근데 불법행위가 되려거든 반드시 행위자에게
의도, 고의 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요거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부주의. 그러면 거기 다시 불법행위로 한번 가봐. 8번의 불법행위에 보셨나? 고의 밑줄 그으셔봐. 고의. 고의가 뭐냐면 의도 이것이야. 의도. 고의가 뭐다? 의도 하지 말고 광주 사람들은 의도 하라 그러면 의도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거기에 과실 나오죠? 과실에다가 부주의 이렇게 쓰면 돼. 부주의.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주의를 한 것이다. 주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주의를 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를 부주의라고 그래. 따라서 고의과실 없으면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다시 한번 고의과실 없으면 손해배상 없다. 고의과실 없으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어. 고의과실 없으면. 내가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잡았어. 근데 멈췄는데 뒷차가 와서 확 내 차를, 뒤에 있는 차가 와서 내 차를 부딪혀서 내 차가 쫙 점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고의과실 있어 없어? 없지. 나의 차는 멈춰놨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앞차에게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지. 이렇게 다시 고의과실 없으면 불법행위 없다. 나중에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걸 어째서 공부하느냐? 앞서가면 자, 여러분들 책에 오른쪽에 6번을 한번 보셔. 3페이지에 6번. 3페이지 프린트 3페이지에 봤더니 3페이지에 이제 권리 나오지? 3페이지에 권리 맨 위에 한번 봐. 권리에는 거기다가 내용상, 여기 봐. 내용상 다 같이 물권. 또 무엇이 있어? 채권. 보였나? 그러면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6번 한번 봐. 밑에 물권 침해 시 구제수단 나오지? 다시 한번 물권 침해 시 구제수단. 이제 뭐냐면 이제 당사자가 물권을 침해했을 때 소제기하는 수단이야. 지금 당사자가 물권이 침해당했을 때 소를 제기하는 수단이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물권법 들어가면 맨날 무슨 말만 하냐면 외워본다.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거기 6번에 양가로 1번에 물권 침해 시 구제수단 이렇게 나오나요? 거기다 동그라미에다가 물권 침해 시 구제수단에 6번에 양가로 1번에다가 물 동그라미 쳐봐. 물. 양가로 2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부. 양가로 3번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오죠? 손 동그라미 쳐봐. 손. 그래서 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요거 알면 10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자, 외워본다.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권자는 침해자가 피고거든. 침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자, 따라서요. 물권적 청구권. 청구 취지가 물권이 침해당했다고 소를 제기해. 또 내 토지를 네가 원인 없이 썼으니 부당이득 내놓으시오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취지로 소 제기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내가 손해가 생겼으니 손해배상 해주시오라고 하는 청구 취지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권법에서는 따라서 물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물부손이 있다. 오늘 알고 갈 게 하나야. 오늘 단기 암기. 자, 오늘 꼭 알아야 될 단기 암기 사항이 한 개 있어. 한 개. 요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 다시 한번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소를 제기할 때에 3가지 수단이 있다. 그게 뭐야? 물부손 해버리면 돼. 머릿속에 좀 들어가나? 다시 한다.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아니 다시 이제 애운다. 물부손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자, 외우고 간다. 다 같이.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어? 소를 제기할 때 물권이 침해되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갖고 해.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 따로 공부해야 돼 지금.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따로 공부 않고 그냥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따라서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 고의과실로 두 개만 머릿속에 개념을 기억해. 그러면 나중에 부당이득 성립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남의 땅 원인 없이 쓰면 부당이득이요. 다시 한번 원인 없이 남의 물건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뭐다?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딪혔으면 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갑이 소유하는 X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어. 야, 그러면 남의 땅에 막 건물 짓는 사람 있냐? 그렇게 많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막 지어. 이렇게. 그러면 갑이 소유하는 땅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갑의 물권 중에서 소유권이 침해당했어. 소유권이. 그러면 소유자는 건물 철거시해야 되겠지. 그것을 따른다.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을리가 내 땅을 원인 없이 썼으니까 건물은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고 땅 사용했으니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고의 또는 과실로 나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배상 해주시오라고 소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공부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어. 그러면 계약상의 청구권은 여기서 생기는 걸 배우려고 그래. 계약상의 청구권은 그냥 계약을 배우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어쨌든 간에 채권편에서는 시험 범위가 계약만, 불법행위도 계약만. 채권편에서는 뭐만 시험 범위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계약법만 배운다는 것이야. 그러면 계약법만 2장만 배우면서 3장, 4장, 5장은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지. 근데 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는 소를 제기할 때 물권 침해 당했을 때 따라다니는 거라고. 그러면 계약상에 채권이 침해 당했을 때도 당연히 따라와. 이것도 다시 한번 계약상의 청구권 하면서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항상 따라다녀. 두 개는. 그러면 물권이 침해 당했을 때는 두 개 따라와. 그리고 여기서 물권법에서는 뭘 배우냐면 여기 총칙에서는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침해 당했을 때 침해 제거해 주시오 하는 권리를 여기서 또 배울 거라고. 여기서 총칙에서는. 그래서 총칙에서는 여기서 뭘 배우겠다고?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 또 배운다 그 말이야. 근데 내가 좀 앞서갔어 지금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고 친족 가봐. 다시 친족. 다시 앞으로 가보자. 친족편에 다시 한번 총칙, 가족의 범위. 여기 친족편에서도 1장 총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은 무엇이 나와? 가족의 범위. 여러분들 혼인했으면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요? 가족이지. 촌수는 몇 촌이야? 촌수. 무촌이지? 왜 그래? 갈라서면 그만이니까 그런 거예요. 촌수 도봐야 복잡해. 여자와 남편은 그러니까는 그게 참 양립할 수가 없지. 촌수는 없어. 두면 1촌 두었다면 당신이 헤어져서 저놈하고 살면 나하고 1.5촌 되잖아 이런 게. 그래서 배우자는 촌수를 안 뒀던 이유가 거기 있어. 그러니까는 배우자는 가족이면서 남이다.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가족이면서. 이제 이런 걸 배우는데 가족의 범위.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기 봐. 3장은 무엇이 들어가? 혼인.
자, 나봐. 혼인하셨어? 이혼은? 그런데 그럼 내가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나 지금부터 우리 공인중개사는 여기 총칙의 법률행위지 요것이 다거든. 그래서 법률행위 배우려고 하는데 따라서 한다. 혼인도 법률행위다. 크게 시작. 그 다음에 따라다. 계약도 법률행위다. 지금 법률행위 배우려고 그래 지금. 야, 그러면 이혼은 혼인은 법률행위라고 했지 내가. 그럼 혼인하려거든. 혼인하자라는 말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래서 법률행위가 이제 배우는데 자 따라서 나 의사표시 들어가는 행위. 시작.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인간의 행위를 전부 법률행위라고 그래. 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다 같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인간의 행위는 전부 법률행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도 이혼하자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혼인도 의사표시가 들어가.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인간의 행위를 전부 무엇이라고 약속했다? 법률행위. 다시 한다. 법률행위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해보자고. 다시 한번.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이게 또 법률행위야. 그런데 여기 친족법과 상속 4편과 5편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다 같이 가족법.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기 2편 3편 우위로 해놓고 제3법 이렇게 한번 써보셔. 2편 3편을 프린트에다. 2편과 3편 여기를 무슨 법이라고? 이렇게 한번 메모하셔봐. 제3법 이렇게. 그 다음에 친족과 상속을 합해서 가족법 이렇게 메모하시면 그 다음에 이 상속편의 1장이 상속이 나오고 2장이 유언이라는 게 있어. 그럼 상속편의 5편에 이제 한번 보셔봐. 상속편에. 자, 상속편 한번 보다 다 같이 제5편 상속 1장 상속 2장 유언. 그러면 이제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면 유언도 따라서 유언도 법률행위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뭔지를 지금 내가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친족이 되려고 하는 경우에도 법률행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유언은 있어 없어? 있지. 이런 것들을 전부 법률행위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유언도 법률행위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유언 들은 적 있나? 부모님 살아계셔? 할아버지? 유언은 해본 적은 있나? 혹시 유언장을? 아니, 유언장 써놓은 경우도 많아. 자기들이 미래를 대비한 사람들은 아니 장난으로도 한 번도 안 써봤냐고. 혹시 낙서도 안 해보셨나? 그럼 유언은 그럼 좋아. 유언하고 죽는 게 좋겠어? 유언 없이 죽는 게 좋겠어? 죽을 때는? 응? 유언하고? 유언이라는 말도 못하고 콱 죽으면.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간들 중에 유언을 하고 죽는 사람들이 10%도 안 돼.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우리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은 하지만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 못해. 그럼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유언했겠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친구는 유언하고 죽고 싶다고 그랬지? 응? 그럼 건강해야 되거든. 그럼 건강하려거든 뇌가 건강해야 돼. 뇌. 그럼 자꾸 공부 안 하면 뇌는 건강해지지 않고 배는 나온다. 공부 안 하면. 먹고 자연인 우리 사람들 봐. 지금 물어보면 집에서 아침에 지금 인제사 일어났을 거라고. 11시에 일어나서 방 좀 닦고 이제 수다 떨고 커피 한 잔 먹고 운동하러 간다고. 그 사람이 할 짓이냐 난. 아니 먹고 운동하러 가는 게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그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조금씩 여가를 이용해서 해서 살을 빼거나 하는 것이지 일부러 뺀다면 그 남편은 각시 잘못 얻은 거예요. 그거. 빨리 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나는 다 이혼시켜서 너 임마 우리 중개사 가면 여자들 좋은 사람 많다.
그래서 네 각시 버리고 이혼을 하고 그래 그거. 아 운동 오는 게 일이라면 그 여자로서 그 현명한 거야?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아 나중에 아파서 병원 가는 게 낫지. 그냥 잠자서 차라리 드럭드럭 누워서 있는 게 나아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면 머리가 건강해지면 당연히 몸도 좋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유언하고 죽고 싶거든 공부하셔. 근데 다행스럽게 가족법은 시험 범위요 아니야. 아니라고. 여기서도 가족에서 효력이 거기 보면 쭉 나오면 그 친족의 부양 보여 안 보여? 부양. 자 따라서입니다. 부양 청구권. 우리는 나이가 먹게 되면 자식들에게 나를 좀 부양해 주시는 권리가 생겨. 부양 청구권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상대로 소제기할 때는 따라서입니다. 부양 청구권라고 청구 취지가 생기는 거라고 이게. 근데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가족법의 시험 범위가 아니고 재산법을 배워. 그러면 여기서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민법 총칙편에 나오는 것은 가족법이나 재산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 말이야 이게. 편제를 봤을 때 또 못 알아듣네. 다 같이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에서 나오는 법칙에 다 적용된다 그런 뜻이라고. 다시 총칙 무슨 뜻이라고 이게? 일장에서는 항상 다 봐요. 다시 총칙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 총칙은 그 뒤에서부터 나오는 절이나 장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므로 민법 총칙의 규정은 물권법에도 적용돼.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법률행위 나왔지? 그럼 이 법률행위가 되면 물권 생기다 그런 뜻이야. 법률행위가 되면 채권 생기다 그런 뜻이라고. 법률행위가 되면 친족권 생겨 안 생겨? 생겨. 법률행위가 되면 상속권 그런 권리가 생긴다는 것을 총칙에서 암시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아까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라고 그랬지? 그럼 법률행위가 되면 물권 생겨 안 생겨? 법률행위가 되면 채권 생겨 안 생겨? 근데 계약은 법률행위였어 아니었어? 다시 한번 유언, 혼인, 이혼 다 법률행위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이 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시험 범위가 법률행위라고 그랬지. 이 법률행위가 되면 물권도 생기고 뭐도 생겨? 채권도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법률행위는 물권에 채권에 친족권에 상속권에 공통된 원인이다. 그걸 배우려고 그래. 법률행위가 되면 물권도 생기고 채권도 생기고 친족권도 생기고 상속권도 생긴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근데 법률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른다. 계약도 법률행위다. 그럼 혼인은 계약이 아니요? 그것도 계약이요. 혼인도. 혼인이라는 말도 뒤에 계약이라는 말이 안 붙였지만 그것도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이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친족권 생겨. 친족권.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권 생겨, 채권 생겨. 채권 이렇게. 자, 그래서 편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시험 범위는 자,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에서 시험 범위는 어디만? 법률행위만 시험 범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만. 그러면 계약법에서는 어디만 시험 범위요? 계약만 이렇게. 그럼 가족법은 시험 범위다 아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보니까 별거 없잖아 이런 것들이 시험 범위가. 근데 여기서 물어볼 때는 공통적으로 이제 물권의 발생 원인을 배우면서 물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 수단을 배워.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물어보냐면 민법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의 출제 내용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에서의 출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을 배울 텐데,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을 배웠는데, 물권과 채권을 합해서 무슨 권이라고 하냐면 다 같이 재산권이라고 그래. 물권과 채권을 합해서. 그러면 이 재산권의 변동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법률 행위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크게 두 개가 있어, 두 개. 근데 그 두 개가 하나는 법률행위라는 수단을 통해서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관심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변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법률행위로 인한 재산권의 변동, 그걸 배우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계약은 법률행위였어, 아니었어? 행위였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에는 이제 쉴 거예요. 법률행위 종류에는, 법률행위 속에는 아까 의사표시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두 개가 있어. 다시 한번 단독행위, 또 뭐? 계약. 다시 한다.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몇 개 있다고? 다시 한번 단독행위. 하나는 계약. 그러면 민법은 개념법학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읽어보면 그 한 말의 뜻이 있어. 그래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겠어, 두 개겠어? 한 개. 두 개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 한 개만 있어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다시 한번 하나만으로도 권리 변동 생긴다. 그게 무슨 행위? 단독행위. 두 개의 합치가 있어야 권리 변동 생기는 행위를 계약. 이해하셨어요? 자, 쉬었다 하시죠.